왜 엘리트 윙슈터 파일럿들은 여전히 목숨을 잃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이 종목에서 가장 많은 수상 경력을 가진 파일럿들입니다. 그들은 더 좋은 슈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은 기상 추적 장비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나은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장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익스트림 스포츠는 단 한 번의 기회만을 줍니다. 그리고 세계 최고라고 해도 두 번째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6년 1월 5일 레드불이 소개한 윙슛 파일럿이 테이블 마운틴 정상 가장자리 근처 어딘가에 서 있습니다. 케이프타운 큐 착용 완료. 호글 착용 완료. 그는 현존하는 거의 누구보다 이 스포츠를 더 잘합니다. 이건 그저 또 하나의 평범한 점프입니다. 그가 도약합니다. 33일 후 프랑스 알프스에서 두 차례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인물이 헬리콥터에서 해발 16,000피트 높이에서 몽블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냥 또 다른 연습일 뿐입니다. 준비됐어? 준비. 출발! 그가 점프한다. 두 남자 모두 자신의 경력에서 절정에 있었습니다. 둘 다 이 일을 수백 번 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도무지 상식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첫 윙슈트 사망 사례들은 거의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치명적인 산에서의 치밀하게 계획된 불법 점프부터 몽블랑 상공에서 물리법칙을 무시한 낙하산 시스템까지 이것이 그들의 마지막 비행입니다. 북한의 경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6년 1월 5일 카트린 스미스는 9살 난 아들과 함께 남아프리카 플랫클립 협곡에서 하이킹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언덕 위 어딘가에서 제트 엔진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녀의 사방에서요. 다른 등산객들도 같은 길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녀는 머리 위로 공기가 움직이는 걸 느꼈습니다. 거대한 무언가가 그녀 머리 위를 스쳐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쾅!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무서운 충돌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정적이 흘렀어요. 그녀와 아들이 있던 곳에서 5피트 떨어진 곳에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윙슛 파일럿 중 한 명이 시속 120마일로 땅에 충돌한 참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브랜든 와인스타인입니다. 그는 32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프를 시도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랜든은 베이스 액세스의 회장이었습니다. 베이스 점핑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만으로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는 점퍼들에게 책임감 있는 행동을 교육했고 합법적인 점프 장소에 대한 접근권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수년간 여행을 다니며 강연을 했습니다. 옹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점퍼들이 결과를 신경 쓰지 않는 무모한 아드레날린 중독자라는 인식에 맞섰습니다. 그의 모든 공적인 삶은 베이스 점핑이 책임감 있고 신중하게 한다면 안전하다는 주장 위에 세워졌습니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쌓아온 그의 비행 기록은 그 주장을 무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브랜던은 1600회가 넘는 윙슈트 비행을 완료했습니다. 800회 이상 베이스 점프를 했습니다. 또한 그는 경력 중 1000회 이상 낙하산 점프를 했습니다. 그의 비행은 기술적으로 너무나 뛰어나서 레드불이 전 세계적으로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GoPro, Weather Chiller, 그리고 MSN. 그 정도의 인지도는 당신을 지구상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 명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에게는 그의 비행 경력을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다정한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둘 사이에는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이 스포츠에 더 많이 필요한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지하게 받아들여질 만큼 실력이 뛰어났고 믿음을 받을 만큼 책임감도 있었고 그리고 충분히 알려져 있어서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2026년 1월 5일에 일어난 일이 설명하기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날 브랜던은 그를 아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곳에 있었습니다. 브랜던은 테이블 마운틴 정상행 케이블카를 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케이블카 안에는 브랜던이 수상쩍을 만큼 꼭 쥐고 있던 더플백이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했지만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운영자들이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았다면 그들은 케이블카를 멈추고 그에게 즉시 내리라고 했을 것입니다. 테이블 마운틴 국립공원은 지구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자연명소 중 하나입니다. 해발 3,558피트에서 이곳은 케이프타운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모양이 너무 독특해서 케이프타운시의 깃발에도 등장합니다. 매일 수천 명의 관광객들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에 오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 경사면의 산책로를 따라 하이킹을 합니다. 가족들, 학교 단체들, 국제 관광객들, 협곡은 매일 아침마다 붐빕니다. 공원 내에서의 베이스 점프는 완전히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표지판과 레인저도 있습니다. 또한 이를 금지하는 명확한 규칙도 있습니다. 지역 사회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원 당국도 그 규칙을 집행했어요. 하지만 그게 브랜던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들고 있던 더플백에는 그가 몰래 숨겨온 베이스 점프 장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내렸고 그리고 케이블카 역에서 플랫 클립 협곡 위쪽까지 15분 동안 하이킹을 했습니다. 이미 다른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장비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브랜던은 테이블 마운틴의 가장자리에 올라서서 뛰어내렸습니다. 몇 초 동안 그는 쉽게 활공했습니다. 아래 협곡이 아침 햇살에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저 또 한 번의 점프일 뿐이었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산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있잖아요. 윙슛 베이스 점프는 이 지구상의 다른 어떤 익스트림 스포츠와도 다릅니다. 물론 설명은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선수들이 팔과 다리 사이에 천이 달린 특별히 설계된 슈트를 입는 것뿐이니까요. 그것이 그들의 몸을 살아있는 항공기로 만듭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공중에서 활공하며 낙하산을 펼치기 전까지 엄청난 거리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하면 그것은 정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일 중 하나입니다. 비행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인간이 아무 도움 없이 하는 비행에 가장 가까운 것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렇게 짜릿하게 만드는 바로 그 특징이 동시에 가차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스카이다이빙에서는 약 10,000피트 상공에서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세를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유낙하 시간이 대략 60초 정도 있습니다. 혹시 몰라 예비 낙하산도 챙겼어요. 그리고 탁 트인 공중에서 자세를 조정할 자유도 있습니다. 윙슛 베이스 점프에서는 고정 구조물에서 뛰어내릴 때 시간은 당신의 편이 아닙니다. 많아야 4-5, 땅에 닿기까지 4-5초밖에 없습니다. 안전망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냥 허공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매우 빠른 속도로 특정한 지형 환경 속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사방에 바위들이 있습니다. 즉 절벽 끝에 다가가서 뛰어내리기 전에 그 산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 특정 경사면을 아침 그 특정 시간에 공기가 그 특정 암벽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까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히 날아야 할 경로, 티켜 올리기 시작할 정확한 순간도 알아야 합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브랜던이 처음 몇 초 동안 날고 있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를 밀었습니다. 정확히 바람은 아니었어요. 정확히 난기류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가 지금까지 뛰어내린 산들에서 느껴보지 못한 힘이었어요. 그 힘이 그의 몸을 더 아래로 눌렀어요.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낮게, 그가 있을 수 있는 공간보다 더 낮게 그는 고도를 잃고 있었다. 그는 더 잃을 여유가 없었다. 그 아래 멀리 있어야 할 바위들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니까 테이블 마운틴의 평평한 정상은 이전에 이곳에서 뛰어본 파일럿들이 잘 알고 있는 현상을 만들어낸다. 공기가 그 거대한 평평한 표면에 부딪혀 가장자리를 넘어가면서 아래로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공기가 소용돌이 취한다. 공기가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온다. 그것은 점퍼의 몸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밀어낸다. 이 산에서 이미 뛰어본 현지 베이스 점퍼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그 영향을 어떻게 보정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브랜던은 몰랐다. 그리고 시속 120마일로 바위가 빠르게 다가오는 상황에서 고정할 시간은 남아있지 않았다. 플랫 클립 협곡의 등산객들은 그를 보기 전에 소리를 먼저 들었다. 그들은 위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는 착륙하려는 제트 엔진처럼 점점 커졌다. 그리고 나서 쾅! 브랜든 와인스타인이 시속 120마일로 땅에 부딪혔어요. 상상할 수 있듯이 레이스카 속도로 날아가는 인간의 몸이 딱딱한 산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은 결코 보기 좋은 장면이 아니었어요. 브랜든은 산길 한가운데에 그대로 내리꽂혔어요. 그는 바위에 너무 세게 부딪혀서 그의 붉은 액체가 주위에 서 있던 등산객들에게 튀었어요. 한 등산객은 브랜든과 부딪히지 않으려 그의 길에서 급히 벗어났어요. 또 다른 등산객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신의 행운에 완전히 놀라서요. 그는 잠시 전에 친구들과 합류하려고 멈췄었죠. 만약 그가 10초 전에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브랜든이 그와 전속력으로 충돌했을 거예요. 그만큼 아슬아슬했어요. 몇 분 만에 수색 및 구조팀이 플랫 클립 협곡 현장에 신속히 출동했습니다.
지상구조팀은 가파른 산길을 올랐고 에어멀시 서비스의 헬리콥터가 상공에서 급히 날아들었습니다. 그들은 브랜던을 쉽게 찾았습니다. 응급 소생술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습 작업은 신중하고 세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까지 그의 시신은 헬리콥터로 산에서 이송되어 인근 착륙 지점에서 남아프리카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그가 뛰어내린 순간부터 산을 떠난 순간까지 전체 작전은 3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입은 상처가 너무 심해서 공식적인 DNA 감식으로서야 그가 정말 브랜던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에게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종목의 챔피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유는 브랜던이 시도하기로 한 점프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플랫 클립 협곡 위의 출발 지점은 과거에도 여러 번 성공적으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현지 베이스 커뮤니티에 대해 깊이 알고 있는 전직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카이다이버 제프 알리프는 사고 며칠 후 인터뷰에서 그 장소에 역사가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제프는 또 다른 매우 우려스러운 말도 했습니다. 브랜던은 점프를 하기 전에 케이프타운 현지 베이스 점퍼들 중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특정 출발 지점, 이 특정 경사면, 그리고 이 특정한 공기역학적 조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브랜던은 단순히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냥 바로 출발 지점으로 갔습니다. 윙슈트 비행을 1600번이나 한 남자가 어떻게 이 스포츠를 잘하는 남자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이는 이를 오만이라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브랜던 와인스타인 같은 이의 마음속 일을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브랜던은 이번 점프가 법의 한계를 시험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하면 목격자가 생겨 상황이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를 숨겨주었던 바로 그 결정이 그를 구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법을 어긴다는 것을 알면서 어떤 마음으로 점프했을지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점프 전 두려움이나 불안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만약 브랜던이 현지 점퍼들에게 연락했다면 살아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이 그를 막거나 경고했을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완벽히 준비했는데도 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파일럿의 일은 브랜던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다른 이론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7일 몽블랑 프랑스 알프스. 그날 아침 샤무니 계곡이 하늘을 올려다봤다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공포에 질려 멈춰섰을 것입니다. 당신은 윙슈트를 입은 한 남자가 끔찍하게 통제력을 잃고 빙글빙글 돌며 너무 빠르게, 정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조종사의 이름은 피에르 볼닉이었습니다. 그는 37세였고 프리플라이 세계 챔피언을 2번이나 차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포츠 관계자들 모두 그를 프랑스 최고의 윙슈트 파일럿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프리플라이 스카이다이빙은 경쟁 스카이다이빙 중 가장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시속 150마일로 하늘을 가르며 떨어진다고 상상해보세요. 돌처럼 곧장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옆, 거꾸로 등 모든 방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바로 옆에서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가 그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정확한 포메이션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이 유일한 도구입니다. 조이스틱도 핸들도 엔진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팔, 다리, 그리고 몸통뿐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공기를 읽고 다음 반초가 지나기 전에 실시간으로 자세를 바로잡는 능력뿐입니다. 마치 모두가 건물에서 떨어지면서 단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수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피에르 아르제이가 2022년에 프리플라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이 종목에서 가장 높은 타이틀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그 애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까봐 그는 2024년에 또 한 번 우승했습니다. 그가 대회에 참가하지 않을 때는 피에르는 프랑스 국립 낙하산 연맹에서 비디오그래퍼로 일했고 또한 윈드터널 코치로도 활동했습니다. 피에르는 통제된 환경에서 진지한 선수들에게 자유낙하의 신체 역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2026년 FAI 세계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는 프랑스 팀의 일원이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경력의 정점에 있으면서도 앞으로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해 2월 아침에 했던 점프는 아무 일도 아니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몇 초 동안은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윙슈트에 공기가 가득 차올랐고 그의 몸은 자유낙하 자세로 안정되었고 알프스 산맥이 언제나 그랬듯이 그의 아래로 펼쳐졌습니다. 원하는 고도에 도달하자 그는 낙하산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일어나야 할 일은 간단했습니다.
파일럿 슈트가 공기 흐름 속으로 튀어나오고 공기 흐름이 그것을 받아 부풀리며 그의 등 뒤에 있는 컨테이너에서 메인 캐노피를 끌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캐노피가 펼쳐지고 공기를 받아 2-3초 안에 피에르는 시속 120마일로 떨어지던 상태에서 우아하게 하강하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계획은 그랬지만 피에르가 손잡이를 당겨도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의 낙하산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피에르 볼릭, 2번의 세계 챔피언이자 그의 세대에서 가장 신중한 파일럿 중 한 명인 피에르 볼릭은 아래 계곡을 향해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있었고 피에르 자신도 그 헬리콥터에서 지켜보던 누구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윙슈트 파일럿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예비 낙하산을 챙깁니다. 주 낙하산이 안 되면 예비 낙하산 손잡이를 찾습니다. 잡아당기면 99.7%의 확률로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이 수치는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의 공학, 테스트, 그리고 개선의 결과입니다. 예비 낙하산은 실질적으로는 보증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잡아당기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일어날 일은 단순해야 합니다. 피에르는 예비 낙하산을 잡습니다. 피에르는 잡아당깁니다. 피에르는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7일 피에르는 몽블랑 바로 아래에 있는 느바생 마을에서 심하게 땅에 부딪혔습니다. 응급구조대가 몇 분 만에 도착했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사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피에르의 주 낙하산이 고장난 뒤 땅에 닿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비 낙하산에 손이 닿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가 예비 낙하산을 당겼는지, 만약 당겼다면 그것이 펼쳐졌을지, 현재 공식적인 답변은 침묵입니다. 이 사건 전체에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은 피에르가 장비 점검을 건너뛰거나 낙하산을 대충 접을 사람이 절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들은 피에르가 점프 전에 모든 장비를 3번씩 점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백 번의 비행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스포츠에서 예비 낙하산 전개 순서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바로 그였습니다. 피에르에게 일어난 일은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이 스포츠에서 가장 껄끄럽고 마주하기 힘든 영역입니다. 낙하산이 오작동할 때 예비 낙하산이 마지막 방어선이며 99.7%의 확률로 제대로 작동합니다. 제대로 작동시키기만 하면 예비 낙하산이 당신의 생명을 구합니다.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 거의 확신한 보장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카이다이버들이 아는 말이 있습니다. 장비는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저 작동하거나 작동하지 않을 뿐입니다. 이 스포츠를 오래 한 파일럿들은 이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거나 점프를 그만둡니다. 피에르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 10월에 그는 자신과 동료 파일럿이 광활한 산맥 위를 떠다니는 영상을 공유하며 캡션을 달았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중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위대한 신비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경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 본질에 의문조차 갖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피에르가 무슨 의미로 말했는지는 잘 몰랐습니다. 피에르도 자신이 무슨 뜻으로 말했는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극한 스포츠 선수들을 전문으로 하는 스포츠 심리학자라면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제임스 라인하르트 박사는 이것을 전문가 퇴화라고 불렀습니다. 더 많은 점프를 살아남을수록 뇌는 생존을 기본 결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뇌가 자신의 생존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경계심이 무뎌지고 방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위험과 느끼는 위험 사이의 그 틈에서 피에르, 세계 챔피언인 피에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멈춰서서 느껴보지도 않는 삶의 위대한 신비를 스스로 느끼기 위해 그 말을 썼습니다. 이제 그 의미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는 세 번째 프리플라잉 타이틀 방어 기회를 얻지 못했고 37이었습니다. 호이어웨어 2025년 6월 21일 영국의 프로 윙슈트 챔피언 위암 버는 스위스 알프스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대담한 비행에 나설 준비가 됐습니다. 해발 약 8,000피트에서 바람이 그의 등 뒤에서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그리고 태양이 그의 발 아래 계곡을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산의 가장자리에 서서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몸을 던졌습니다. 약 4,000번의 점프 끝에 그는 챔피언이 됐습니다. 이 스포츠의 달인이었습니다. 오늘이 평소와 다를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2025년에 발생한 첫 윙슈트 사망 사고가 왜 거의 믿기 힘든 일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리엄 버는 스코틀랜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 스토베 헤이븐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사무실로 힘겹게
들어간다. 하품하며 급히 커피를 찾는다. 리암은 어릴 때부터 이런 삶은 살고 싶지 않다고 일찍부터 마음먹었습니다. 대신 그의 일터는 구름 사이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요. 스코틀랜드 북동 해안에서 자라면서 험준한 화야는 그에게 모험적인 삶에 완벽한 환경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직 로열 마린 쿠만도로 극한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 리암의 어린 시절을 형성했습니다. 12살에 그는 킬리만자로 산을 등반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후 그는 허스키들과 함께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가로질러 500km가 넘는 거리를 여행했습니다. 이런 초기 업적들은 리암이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기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산에 대한 그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정복하고 싶었던 세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늘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리암은 자주 아버지에게 새처럼 날고 싶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지만 리암은 훗날 규칙을 비껴갈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수업 시간에 리암은 창밖을 바라보며 새들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 새들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었어요. 리암은 새들을 보면 볼수록 그럴수록 리암은 그런 자유를 더 원하게 됐어요. 그것은 젊은 리암에게 불타는 열망이 되었고 그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리암은 새처럼 날개는 못 키웠지만 리암은 하늘을 나는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14살이 되었을 때 그는 패러글라이딩 자격증을 땄다. 그의 하늘에 대한 매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불과 2년 후 그는 첫 스카이다이빙을 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8살 때 진정한 열정을 발견하면서 영원히 바뀌었다. 윙슈트 비행. 그게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쉽게 말해 리암은 비행기나 산 같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고 팔, 몸통 다리 사이에 막이 있는 특수한 윙슈트를 입고 그래서 그는 공중을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해가 어렵다면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리암의 평균 점프는 산 정상까지 오르며 시작됐습니다. 가능하면 길고 완만하게 뻗은 능선이 있는 산이었죠. 정상에 도착하면 그는 돌출된 바위턱이나 절벽에서 뛰어내리기 전 잠시 경치를 감상했을지도 모릅니다. 몇 초 만에 슈트에 공기가 가득 찼고 그리고 그는 새들 사이를 활공하며 신나서 비명을 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이 익스트림 스포츠로 그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는 매번 점프할 때마다 자유로움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마치 평생 이걸 찾아 헤맨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손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리암에게 이것은 리암이 정말 사랑한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스포츠를 할 때 그는 가장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종종 우리를 곤경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리암은 지금까지 가장 큰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는 영국 윙슈트 챔피언에 올랐고 심지어 상급 부문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순간 그의 모든 노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리암은 행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국 챔피언이 되어 자랑스럽게 스코틀랜드의 작은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취는 분명히 자랑스러운 일이었지만 리암, 많은 챔피언들처럼 그도 자신이 이 자리에 오른 것은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위해 수천 시간을 훈련에 쏟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챔피언이 된 지금 그동안의 모든 훈련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의 발판이었습니다. 영감을 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한계를 넘어서고 스코틀랜드 작은 마을과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열정을 온전히 추구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야말로 무엇이든 가능하다고 말하는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나는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하늘의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암은 인상적인 승리에도 우쭐해지지 않았습니다. 승리는 그가 자신의 기술을 성공적으로 익히고 가능성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지만 그는 모든 점프를 배움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아직 그의 윙슈트 비행에 대한 헌신을 의심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오래된 밴에서 5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는 유럽 최고의 윙슈트 점프 장소를 찾아다니며 훈련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비행을 꿈꾸던 리암이 24세에 프로 윙슈트 비행가가 되기까지의 놀라운 여정은 다큐멘터리로 소개되었고 그는 날 수 있는 소년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리암은 이미 약 4,000번의 점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이 커지면서 더 대담한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익스트림 스포츠의 세계에서는 흥분과 위험 사이의 경계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존재 자체를 정의할 만큼 미친 꿈을 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21일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리암은 스위스 알프스 해발 약 8,000피트 상공에서 점프에 참여했습니다.
유럽의 한여름, 이 화창한 오후에 리암과 다른 두 명의 윙슈트 비행가는 글레첸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윙슈트 비행가들 중 많은 이들이 스위스 중부 이 지역에 모여듭니다. 이 산의 가파른 경사면은 활공에 완벽합니다. 아래 지상까지 명확하고 대부분 장애물이 없는 경로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에 도착하면 리암은 루체른 호수의 맑고 푸른 물과 생기 넘치는 초록 계곡들이 어우러진 숨막히는 풍경을 마주했습니다. 잠시 동안 그는 아마 잠시 미소 지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명확한 목표를 갖고 이곳에 왔고 곧 뛰어내려야 했습니다. 절벽 끝에 서서 그때 기분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에게는 그렇게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는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에 휩쓰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점에서 우리는 리암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자주 두렵고 동시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절벽 끝에 가서 뛰어내릴 준비를 할 때 머릿속에서 지금 뭐해? 라는 소리가 들려요. 머릿속 또 다른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게 바로 네가 평생 꿈꿔왔던 거야. 이게 모든 것이 이어져 온 결과야. 이게 네 운명이야.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이겨. 그래도 리암의 동기부여 연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왜 누군가가 그런 미천 스포츠를 하는지 궁금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작은 슈트를 입고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게 그야말로 미친 짓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리암에게는 그렇지 않아. 리암이 하는 스포츠는 가끔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런 스포츠를 하는 사람들은 무모한 아드레날린 중독자라 불리기도 한다. 리암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리암은 사람들이 모르는 스포츠의 이면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기술을 쌓았고 자신의 점프 하나하나를 늘 신중하게 계획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뜻없는 하늘의 세계에서 통제력이 그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외부인들은 리암이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막히지 않았을 뿐입니다. 다른 이들의 눈에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만 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윙슈트 비행에 관해서라면 그게 그만의 자유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무모하게 아드레날린을 추구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아주 먼 편입니다. 준비는 항상 제 모든 도전의 핵심이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준비할수록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덕분에 리암은 2세대 최고의 윙슈트 비행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유난히 맑았던 그날 오후, 그날도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그는 모든 장비가 제대로 준비됐는지 한 번 더 점검한 뒤 깊게 숨을 들이쉬고 그는 절벽 옆에서 뛰어내린 뒤 팔과 다리를 벌려 슈트가 제 역할을 하도록 했다. 잠깐 동안 리암은 공중을 활공하며 다시 가장 편안한 상태에 있었다. 아래에는 스위스 알프스의 푸른 계곡들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그의 슈트를 세차게 칠 때 갑자기 그의 모든 걱정이 아득한 기억으로 사라졌다. 이제 그와 하늘만이 남았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무섭기도 하고 수수께끼 같기도 합니다. 이륙 후 그와 함께 산에 있었던 사람들은 리암이 예정된 경로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정확한 사건들은 미스터리에 쌓여 있지만 수사관들은 리암이 약 6,900피트 높이에서 바위 돌출부에 충돌하기 전에 슈트의 제어를 잃었다고 믿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윙슈트 비행자들은 시속 100에서 150마일 사이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즉 대략 시속 160에서 240km 정도입니다. 리암이 자신이 직면한 위험을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속도를 줄이고 낙하산까지 펼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확실하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그렇게 높은 속도로 충돌하면 재앙이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리암의 몸은 그가 입은 부상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슴 아픈 사건이 발생한 후 이 스포츠의 팬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경험 많은 윙슈트 비행사가 어떻게 그런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걸까요? 그의 슈트에 어떤 이상이 있었던 걸까요? 혹시 점프의 위험성 때문이었나요? 많은 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지면을 향해 날아가던 중 어떤 건강 이상을 겪었을 수도 있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힐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함께 산에서 뛰어내린 두 윙슈트 비행자들은 리암이 점프 전까지 평소처럼 행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리암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직면한 위험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가 통제력을 잃었을 때 무엇을 느꼈는지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사망한 직후 스위스 연방검찰청과 우리주 검찰청에서 그날 무슨 일이 잘못됐는지 밝히기 위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매번 점프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방식으로 목숨을 잃을 수 있었을까요? 그 점프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나요? 그렇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나요? 비평가들은 곧 산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윙슈트 비행자들을 순식간에 경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산은 윙슈트 비행자들에게 너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산악 지형 자체가 이런 종류의 스포츠에 위험하다고 주장하는데 그 이유는 거리를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의 클램 뉴웰을 포함한 수십 명의 다른 유명 윙슈트 플라이어들은 그 장소를 옹호하려 나섰습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그 점프가 자신이 해본 것 중 가장 즐거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전 문제가 아니라면 그럼 리암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였던 건가요?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사망 사고는 드물지 않습니다. 더욱이 경험이 조금 덜한 윙슈트 비행자들의 사망 사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자주 일어납니다. 사실 2023년에는 33세의 미국인 켈리 알리시아 터너가 브라질 페드라도스 카브리토스에서 윙슈트 점프 중 사망했습니다. 켈리는 약 2600피트 높이에서 추락했습니다. 즉 약 792m 정도입니다. 장비에 이상이 생긴 후에 치명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비극적으로 그녀는 사고가 나기 이틀 전 처음으로 윙슈트 베이스 점프를 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위험한 스포츠에서 너무 빨리 난도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다시 한번 일깨워줬습니다. 충분한 경험이 없다면 윙슈트 점프에 도전하는 것은, 특히 윙슈트 경험이 제한적이라면 실수의 여지와 치명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헨리의 가슴 아픈 사고가 있기 4년 전 51세의 미국인 윙슈트 학생 존 말른버그가 스위스 라우터브루넨에서 사망했습니다. 윙슈트 비행 도중이었습니다. 존은 켈리보다 경험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는 140회 이상의 베이스 점프와 300회 스카이다이빙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Run to Base Jump라는 회사의 코스에 참가하던 중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습니다. 존의 사망 원인은 파일럿 슈트를 너무 늦게 당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파일럿 슈트는 메인 낙하산을 펴기 전에 먼저 펼쳐지는 작은 낙하산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향상된 공기역학과 더 높은 기동성을 위해 설계된 새로운 원피스 트래킹 린 슈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어드 슈트를 너무 늦게 당겨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고안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첨단 장비에도 불구하고 라우터 브루넨에서의 점프는 존의 실력보다 너무 어려웠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작은 실수 하나가 생명과 죽음을 가를 수 있는 스포츠에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죽음은 윙슈트 베이스 점핑의 위험성을 다시 부각시켰습니다. 교육 기회가 늘어나고 장비의 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지만 다시 리암에게로 시선을 돌려보면 그와 이 불운한 희생자들 사이의 차이점은 리암이 훨씬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리암은 켈리와 존이 합친 것보다 수천 번이나 더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점프의 세부 사항까지 집착적으로 꼼꼼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올해 6월에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리암이 익스트림 스포츠와 윙슈트 글라이딩에 익숙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이 스포츠는 가장 젊은 프로 선수 중 한 명을 잃었다. 최고의 선수 중 한 명도 잃었습니다. 조사가 계속 진행됨에 따라 그날 산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줄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장비의 오작동이었을까요? 잠깐의 판단 착오가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진 걸까요? 아니면 스위스 중부의 글라첸 산이 윙슈트 비행자들에게 너무 위험한 곳인 걸까요? 아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이 밝혀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내 이 일에 대한 마침표를 찍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리암의 삶을 돌아볼 때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꿀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하루하루를 뜨겁게 살았습니다. 그는 구름 사이를 날아다녔고 그리고 태양과 바다 사이를 떠다니던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웠다. 그의 이야기는 끝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하지만 그 전의 모든 비행에 관한 것이다. 미지의 세계로의 모든 도약이 그가 꿈을 쫓는 방식이었다.
리암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이 베이스 점프나 윙슈트 점프로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보다 훨씬 더 두렵다고 자주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적어도 리암은 사랑하는 일을 하며 세상을 떠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벽에서 뛰어내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시속 150마일로 날아가면서 순식간에 귀를 찢는 듯한 바람 소리에 휩싸이게 되게 됩니다. 아래 세상은 숲으로 이루어진 숨막히는 풍경으로 흐려집니다. 강들, 그리고 뾰족한 봉우리들. 당신의 몸이 바람에 맞섭니다. 그리고 심장 소리가 귀에서 쿵쾅거립니다. 당신은 무언가 끔찍하게 잘못됐을 때 착륙이 어떤 모습일지 마음속으로 그려보며 대비합니다.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낙하산이 안 펴집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근육이 떨리고 있습니다. 땅이 빠르게 다가와 공포와 어지러움을 느낍니다. 이후 모든 것이 까매집니다. 저라면 윙슈트 다이빙 같은 건 절대 안 할 거예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험한 활동에 참여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날며 아드레날린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명단의 사람들은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영상은 정말 놀라운 업적을 담아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4년 4월 23일 그레이엄 디킨슨, 세계적으로 유명한 캐나다 윙슈트 플라이어 그레이엄 디킨슨은 휘슬러 피크 투 피크 곤돌라에서 불법적이고 대담하게 베이스 점프를 했습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그레이엄이 움직이는 곤돌라에서 뛰어내리를 할 때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이 모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헬멧 카메라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그는 심지어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갑니다. 출발하기 전에 이 묘기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1988년에 태어난 그레이엄 디킨스는 익스트림 스포츠 세계에서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민슈트 비행과 베이스 점프의 한계를 계속 넘는 것으로 알려진 그는 마지막 비행을 할 때까지 이미 2250회가 넘는 베이스 점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그의 방대한 경험과 스포츠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민슈트 비행의 대담한 이들 사이에서도 그레이엄은 대담하고 용감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된 그의 불법 곤돌라 점프에서도 그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의 두려움 없는 정신, 그리고 전 세계 윈슈트 비행 연맹들이 인정한 매우 위험한 동작을 수행하는 그의 능력. 시간을 앞으로 돌려 2017년 1월 25일 디킨스는 중국에서 새로운 베이스 점프 출발 지점을 탐색하고 다가오는 대회를 위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이날 그는 천문동을 통과해 비행하려 했습니다. 톤먼산 국가 삼림공원에 있는 400피트 높이의 천연 동굴 형상을 통과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자재, 후난성. 이 비행은 정밀한 조종과 뛰어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킨스는 이 점에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템먼산의 숨막히는 풍경 위를 날아오를 때 카메라는 그의 완벽한 비행을 포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강 도중에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디킨슨의 비행 경로가 이탈하면서 급격하고 통제할 수 없는 하강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순간에 획기적인 비행이 되었어야 했던 일이 부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디킨슨의 시점에서 직접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절벽 가까이 위험하게 비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통제력을 잃기 시작하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고속으로 활공하던 중 절벽과 충돌했습니다. 그의 카메라는 충돌 직전에 그 무서운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레이엄 디킨슨의 시신은 다음날 구조대원 40명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완전한 복장과 장비를 갖춘 채 발견됐습니다. 그가 점프를 철저히 준비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중한 계획과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치명적인 추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월드 윙슈트 리그 WWL 킨슨이 참가해 수많은 상을 받았던 이 리그는 그들은 페이스북에 추모글을 올렸습니다. 그를 e스포츠의 전설이라고 표현하며 윈슈트 플라잉에 대한 그의 공헌을 칭찬했습니다. 오늘 에피소드에 나온 다른 사람들처럼 그레이엄 디킨슨의 죽음은 개인적 비극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윈슈트 플라잉의 위험성을 일깨우는 냉혹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윙슈트 플라잉은 버드맨 플라잉이라고도 불립니다. 가장 짜릿하면서도 위험한 익스트림 스포츠 중 하나입니다. 팔과 다리 사이에 첫날개가 달린 특수 설계 슈트를 착용하는 방식입니다. 비행자가 공중을 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슈트는 인간의 몸을 공기역학적인 형태로 변형시켜줍니다. 고속으로 수평 비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윙슈트는 팔 사이에 날개 같은 면을 형성하는 1000 패널이 달린 점프 슈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리, 그리고 몸통. 이 윙슈트는 나일론과 같은 내구성 있는 소재로 만들어졌으며
비행 중 안정성과 조종성을 높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비행자들은 헬멧과 고글도 착용합니다. 종종 비행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달기도 합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장비는 낙하산입니다. 윙슈트 비행이 끝날 때 비행자는 낙하산을 펼쳐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착지합니다. 민슈트 비행에 쓰는 낙하산 시스템은 스카이다이빙과 비슷합니다. 주 낙하산과 비상용 예비 낙하산이 함께 있습니다. 윙슈트 비행은 비행 경로를 조종하기 위해 정밀한 신체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팔과 다리의 위치를 조금만 조정해도 비행의 방향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라이어들은 자신의 몸을 이용해 방향을 조종하고 가속하거나 감속하며 고도를 관리합니다. 윙슈트 비행을 위한 훈련은 보통 스카이다이빙부터 시작합니다. 예비 윙슈트 파일럿들은 윙슈트를 입는 것을 고려하기 전에 기본 자유낙하 기술과 낙하산 전개를 숙달하기 위해 상당한 횟수의 스카이다이빙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훈련은 공중에서 편하게 움직이고 비상 상황에 잘 대응하도록 합니다. 윙슈트 비행의 매력은 비행하는 듯한 느낌과 숨막히는 경치에 있습니다. 플라이어들은 고속으로 활공하는 짜릿함을 경험합니다. 종종 산처럼 멋진 풍경 위를 날아다닙니다. 숲 그리고 계곡 위를 날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짜릿함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릅니다. 윙슈트 비행에서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장애물에 너무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윙슈트 파일럿들이 근접 비행을 합니다. 그들은 절벽, 나무 등 지형지물 가까이에서 비행합니다. 이것은 스릴을 더해주지만 충돌 위험도 높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위험은 낙하산을 펼치는 순간입니다. 만약 낙하산이 너무 늦게 펼쳐지거나 잘못 펼쳐진다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훈련과 경험이 있더라도 비행 조건이 예측 불가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엄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고도의 훈련, 풍부한 경험,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가장 숙련된 비행사들조차도 치명적인 사고에 취약합니다. 그레이엄이 추락한 챗망사는 민슈트 파일럿들에게 챗먼사는 탐나는 장소였습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도전적인 지형으로 유명했습니다. 이 산에서 윙슈트 비행자가 사망한 적도 있습니다. 헝가리의 빅토르 코바치 2013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만 봐도 이 지역 비행이 극도로 어렵고 위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윙슈트 플라이어들이 이 스포츠의 큰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깨닫고 그만둡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비행이 정말로 살아서 하는 마지막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올레타 로슬리는 노련한 스웨덴계의 폴란드인 윙슈트 플라이어였습니다. 그녀는 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과 헌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녀는 19살에 스카이다이빙을 시작한 이후로 열정적인 베이스 점퍼였습니다. 베이스 점프는 고정된 물체에서 낙하산이나 윙슈트를 이용해 뛰어내리는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베이스라는 약어는 건물, 안테나, 스팬,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지구, 설을 의미합니다. 절벽입니다. 전통적인 스카이다이빙이 항공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는 달리 베이스 점퍼들은 이런 고정물에서 뛰어내립니다. 종종 더 낮은 고도에서 이로 인해 낙하산을 펼칠 시간이 줄어들고 위험 요소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 스포츠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타이밍과 낙하산 조종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갑 점프 지점이 주는 독특한 도전을 극복해야 합니다. 비올레타, 프로 베이스 점퍼인 비올레타는 유럽 전역과 호주에서 수백 번의 점프를 수행했습니다. 뉴질랜드, 태국, 그리고 미국. 그녀는 또한 위머킹도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복엽기 날개에 몸을 고정한 채 하는 것입니다. 2009년 말레이시아에서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이 스포츠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즐기는 일들이 아찔하고 무섭게 보일 수 있더라도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해요. 높이마다 점프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짜릿함이 다릅니다. 꼭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스위스에서 한 윙슈트 비행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마치 내 몸에 날개를 단 채 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모험을 쫓지 않을 때는 비올레타는 석유 시추 시설에서 검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완벽한 삶처럼 보였죠. 비올레타는 모험을 멋지게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하게 될 마지막 일이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은 2012년 9월 12일이었습니다. 비올레타는 현재 37세로 임신을 하게 되자 윙슈트 비행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사랑했던 극한 스포츠를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장 좋아하는 베이스 점핑 장소를 마지막으로 다시 찾았습니다. 스위스 산맥의 빌라 페라타에서였습니다. 300m가 넘는 가파른 절벽이 있는 이곳은 스위스 슈테첼베르크 근처로
로슬린 양이 가장 좋아한 베이스 점핑 장소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이전에도 이 점프를 여러 번 해낸 적이 있었습니다. 3명이 이미 점프를 마친 후 그녀와 도몰로프스키 씨가 함께 점프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마 그녀의 마지막 비행을 기념하려던 것 같습니다. 그녀가 스위스 알프스 위를 날 때 그 광경을 보는 건 정말 짜릿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하강하는 동안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올레타는 내려가야 할 속도보다 훨씬 빠르게 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낙하산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바위에서 떨어지면서 낙하산을 펴기 위해 필사적으로 애썼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파트너는 그녀가 낙하산을 펴려 애쓰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봤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실패를 깨닫고 두 팔을 벌렸습니다. 아마도 운명을 받아들이거나 피해를 줄이려는 시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녀는 충돌과 동시에 즉사했습니다. 비올레타는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이었습니다. 이 비행은 오랫동안 그녀의 마지막 비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영원히 마지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동료 운동선수와 팬들이 추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헬레나 자니에브스카 피터슨, 임신한 후에는 점프를 그만두라고 그녀에게 간청했어요. 하지만 비올레타는 마지막 점프를 고집했어요. 윈슈트 플라잉은 작은 실수도 치명적 결과를 부를 수 있는 스포츠입니다. 하늘을 가르며 나는 짜릿함. 종종 시속 120마일이 넘는 속도로 항상 사고의 위험이 따릅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이 스포츠를 완전히 떠나려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12월 8일입니다. 2012년 두 개의 작은 점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공중에서 구르고 뒤틀리며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 남자의 머리는 파란 헬멧 안에서 축 늘어져 있고 그의 비상 낙하산이 펼쳐집니다. 또 다른 남자는 땅에 쓰러지며 비명을 지릅니다. 누군가 나를 쳤어요. 누군가 나를 쳤어요. 맑은 여름 아침이에요. 자동차들이 휴메 고속도로 픽턴 근처에서 달립니다. 그들 위에서는 치명적인 스카이다이빙 공중 충돌로 인해 완전한 참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남성이 지면을 향해 미친 듯이 회전하며 떨어집니다. 시드니 남서부 윌튼 상공에서 역사에 남을 이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운명의 그날, 피터 파를리 17명의 스카이다이버와 함께 윈슈트 비행을 즐기며 신나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작은 세스나 항공기를 타고 이륙했습니다. 윌턴 상공 14,000피트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그룹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출신의 열정적인 사람들로 이루어졌습니다. 흥분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프는 곧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7명의 스카이다이버들은 규정 낙하산과 함께 다리와 팔 사이에 추가 천이 달린 특수 점프슈트를 착용해 낙하하면서 앞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치 인간 슈가글라이더처럼요. 다이빙은 스카이다이버들이 계획대로 비행기에서 차례로 뛰어내리며 순조롭게 시작됐습니다. 피터와 또 다른 윈슈트 착용자 스콧 힝거티가 마지막에 뛰어내렸습니다. 힝거티, 800회가 넘는 점프 경험이 있는 베테랑 스카이다이버인 불과 한 달 전에 윙슈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을 날 때 재앙이 닥쳤습니다. 말 그대로요. 스콧이 뛰어내린 지 39초 만에 오른쪽 옆구리에 강한 충격을 받아 회전을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어깨부터 손끝까지 팔 전체가 저릿저릿해졌어요. 오른쪽 다리를 못 움직였고 허리가 부러진 줄 알았어요.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정도로 그 영상을 여러 번 봤어요. 한번 배럴 롤을 했어요. 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을 보고 다시 땅을 보게 됐죠. 스콧 힝거티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사진에는 그가 이제는 피터 팔리와의 공중 충돌이었다는 걸 알게 된 사고 뒤 멍이 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낙하산을 펴려고 했어요. 그리고 왼쪽으로 3번 플랫스핀을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스콧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당장 뭔가 하지 않으면 넌 죽을 거야. 어떻게 했는진 모르지만 그는 낙하산을 펼쳤어요. 잠시 후 힝거티는 비명을 지르며 착지지대로 미끄러졌어요. 몸 오른쪽은 심한 멍투성이었어요. 하지만 피터 파를리는 스콧과 달리 그의 거친 이야기를 들려줄 만큼 오래 살지 못했어요. 공중에서의 충돌로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즉 그는 낙하산 개방줄을 못 당겼다는 의미였죠. 낙하산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따르고 세게 떨어졌고, 그리고 파를리의 축 늘어진 몸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예비 낙하산이 750피트에서 자동으로 펼쳐졌고,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일이었습니다. 파를리는 속수무책으로 운명에 맡겨진 처지였습니다. 할 일은 충격을 대비하지 못하고 거칠게 땅에 떨어졌습니다. 고속도로역 공사 현장에서 덤프트럭과 충돌했습니다.
동료 스카이다이버들과 주변 행인들이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파를리에게는 맥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은 부러져 있었습니다. 파를리의 목이 공중 충돌에서 부러졌는지 아니면 착지할 때 부러졌는지는 검시관이 결정할 것입니다. 윙슈트 세계 기록 보유자이자 응급의학과 의사인 글렌 싱겔만은 목이 고속 충돌 시 매우 취약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터 파를리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사 결과 피터 파를리 자신을 포함한 많은 점퍼들이 오스트레일리아 낙하산 연맹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BF 대형 포메이션 점프를 위한 스타크레스트 자격증. 이 자격증은 10명 이상이 참여하는 점프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필수 기술과 경험을 참가자들이 갖추고 있음을 보장합니다. 참가자들 중 이러한 자격증이 없는 것은 안전 규정의 심각한 위반이었습니다. 둘째, 점프의 운영 방식에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포메이션 다이빙의 기획과 실행은 특히 경험 수준이 다양한 참가자들과 함께할 때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하고 안전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침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결과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고 결국 파를리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셋째, 감독과 관리가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강사나 점프 리더가 모든 참가자들이 점프 전에 필요한 안전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했어야 했습니다. 자격 확인은 소홀히 하고 스카이다이버들 간의 경험 차이를 간과한 것은 사고 위험을 크게 높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다른 윙슈트 참가자는 흰거티가 윙슈트 강사에게 질문하는 것을 들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저는 윙슈트 점프를 3번만 해봤습니다. 이번 점프에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괜찮아. 넌 괜찮을 거야. 부주의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조사는 그것이 우발적이었고 예방 가능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된 어떤 개인에게도 형사상 혐의는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인된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행정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낙하산 연맹은 APF 참가자들의 안전과 자격을 보장하는 데 있어 자신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진 여러 명의 강사와 점프 주최자들을 정지시켰습니다. APF는 또한 윙슈트 강사와 대형 포메이션 점프 참가자들을 위한 보다 표준화된 교육 및 자격 요건을 의무화했습니다. 여기에는 모든 인증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재교육이 포함되어 앞으로의 점프에서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책임을 보장하도록 했습니다. 이것들 모두 훌륭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극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피터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고 너무 부족했습니다. 이제 피터가 좀 더 경험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극한 스포츠에서 경험이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막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학문적으로나 취미로나 모두 전문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다이빙과 윙슈트 비행 분야에서 아무리 많은 경험이 있어도 대비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제프리 록스는 재능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윙슈트 비행가였습니다. 스위스 연방공과대학교의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제프리는 윙슈트 비행의 수학적 모델링에 선구적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제프리 록스는 케이프타운 벨빌에서 태어났습니다. 1979년 1월 24일을 태어났습니다. 그의 초기 교육은 버그브리트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그는 스텔렌보스 대학교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기계공학 학위와 응용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그의 학문적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명문 취리히 연방공과대학교에서 학업을 이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윙슈트 에어포일이 다양한 속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연구하는 혁신적인 박사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학업을 마친 후 제프리는 잠시 런던에서 금융계에 진출했습니다. 도쿄은행에서 통계 분석을 수행했습니다. 이 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지만 제프리 씨는 갇혀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학문적 전문성과 익스트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스카이다이빙과 베이스 점핑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윙슈트 비행까지 발전했습니다.
제프리 그녀는 비행에 대한 열정과 과학, 공학 전문 지식을 결합했습니다. 그는 비행 경로를 꼼꼼히 계산하며 모델을 자주 공중에서 테스트했습니다. 수많은 성공적인 스카이다이빙 끝에 제프리르 모험과 수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때가 됐다고 결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점프에서 제프리는 남아프리카 스텔렌보스 인근 두베스 클루프 절벽에서 근접 비행을 시도 중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정밀한 조종과 뛰어난 기술이 요구되는 험난한 지형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날짜는 4월 12일입니다. 2010년. 사건이 발생한 날 아침은 맑고 선선했어요. 제프리 롭슨이 친구들에게는 지오로 알려진,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스텔렌보스 근처의 험준한 산에서 힘든 하이킹과 베이스 점프를 준비했습니다. 그 그룹은 오전 5시 15분쯤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지오, 헤드램프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지오 앞장섰어. 오전 9시 집전에 그들은 두이베이스 클루프 절벽에서 뛰어내릴 계획이었던 지점에 도착했어. 헬슈쿠터 패스와 페니엘 사이였어. 레이시와 오코너는 절벽 북쪽면에서 전통적인 베이스 점프를 준비했어. 롭스는 윙슈트를 입었어. 이 슈트는 몸의 표면적을 늘려줘. 착용자가 공중에서 장거리를 활공할 수 있게 해줘. 지오,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이자 열정적인 윙슈트 비행가로서 이 비행을 신중하게 계획했어요. 그는 새로운 경로를 시도하며 박사과정에서 얻은 아이디어도 시험해보고 있었어요. 그의 연구는 윙슈트 비행 방식에 대한 상세한 계산을 포함했어요. GPS와 위치 센서 데이터를 사용해서요. 움직임, 그리고 기압 같은 환경 조건도요. 그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지오가 완벽하게 점프해 계산한 비행 경로로 90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경로는 그를 능선 위로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절벽 모퉁이를 돌아 날아갔습니다. 큰 충돌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재빨리 깨닫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지역은 도보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힘든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적십자 항공구조대 헬리콥터를 불렀습니다. 안타깝게도 도움이 도착했을 때는 롭스는 이미 너무 심한 부상으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가 신중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돌풍이 비행 중 제프리의 궤적을 바꿔놓았습니다. 진로를 바로잡을 수 없었던 제프리는 능선 옆면과 충돌했습니다. 치명적인 충격을 입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윙슈트 비행의 예측 불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작은 계산 실수도 재앙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프리의 죽음은 학계와 윙슈트 커뮤니티 모두에게 큰 손실이었습니다. 그는 과학적 업적과 모험심으로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크 앤드루스에 관한 것입니다. 65세의 영국인 베이스 점퍼인 마크 앤드루스는 안타깝게도 6월 3일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2023년에 이탈리아 돌로미티에서 윙슈트 점프 중이었습니다. 이 스포츠에 비교적 늦게 입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600회가 넘는 점프를 해낼 만큼 겁없는 대담함으로 유명했습니다. 2014년에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베이스 점프를 늦게 시작했지만 마크는 빠르게 커뮤니티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점프 영상을 정기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유럽 전역에서 그의 대담한 모험을 선보였습니다. 노르웨이, 이탈리아, 러시아 등이었습니다. 마크는 아내와 모스크바, 부쿠레슈티에서도 거주한 적이 있습니다. 은퇴한 엔지니어로서 그는 베이스 점핑이라는 아드레날린이 넘치는 라이프 스타일을 놀라운 열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치명적인 점프가 있던 날, 마크는 파가넬라에서 점프했습니다. 이탈리아 트렌토 인근의 인기있고 도전적인 베이스 점핑 명소입니다. 사고는 맑은 토요일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마크는 다시 짜릿한 도약을 준비하려 혼자 그곳에 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마지막 사전 점검을 마친 후 마크는 뛰어내렸습니다. 그는 아마 처음 몇 초간 점프의 짜릿함이 온몸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점프했을 때 강한 돌풍이 그를 불시에 덮쳤고 그의 궤적이 바뀌면서 그를 위험하게 바위면 가까이로 밀어냈다. 목격자들은 그가 통제권을 되찾으려 애쓰는 모습을 봤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강했다. 마크가 빠르게 하강하던 중 돌출된 바위턱과 충돌했다. 그로 인해 그는 통제력을 더 잃었다. 안정시키려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그는 낙하산을 표려했다. 불행하게도 낙하산을 펼치는 것이 너무 늦었고 그는 바위면을 따라 계속 나뒹굴며 떨어졌습니다. 턱에 부딪힌 충격으로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이후의 추락으로 인해 생존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크의 몸이 바위면을 따라 통제불능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목격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낙하산은 일부만 펴졌습니다. 응급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그는 충격을 견디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산악 구조 헬리콥터에 의해 수습되어 이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비극적인 사고는 이전에 영국인 베이스 점퍼가 사고를 당한 지점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딜런, 모리스 로버츠, 정확히 1년 전에 사망했던 곳입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정확한 정황은 아직 현지 당국에 의해 조사 중입니다. 마크의 사고가 발생한 지역은 난이도가 높기로 유명하며 전문가들에게만 적합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첫 700피트의 하강 구간이 특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경로 조정이 필요한 바위와 나무 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이 많은 점퍼들조차도 위험을 더하는 까다로운 바람 조건에 대해 경고합니다. 하지만 마크 앤드루스의 죽음은 또 다른 위험을 보여줍니다. 베이스 점핑과 관련된 환경의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가장 경험이 많은 점퍼들도 갑작스러운 바람 변화와 같은 예기치 못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점프 계획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극한 스포츠는 모든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제 불가능한 요소들로 치명적입니다. 스포츠로서 베이스 점프로 지난 20년 동안 40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장비와 훈련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 때문에 이 수치는 당분간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마크의 죽음은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짜릿함과 비극 사이에 미묘한 경계를 뚜렷하게 상기시켜줍니다. 다음 이야기는 2020년 5월 12일 윈슈트 비행 중 비극적으로 사망한 24세 중국 대학생 류닝에 관한 것입니다. 류닝은 중국 후난성 장자제 산맥의 아름다운 경치 속에서 다큐멘터리 촬영에 참여하던 경험 많은 윙슈트 비행가였습니다. 그날 류닝과 카메라맨은 8,000피트 상공에서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이 영상은 류닝의 점프 파트너가 그녀가 비행 경로에서 벗어나자 급히 불러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류닝은 경로를 벗어나 빠르게 숲 경계선 쪽으로 하강했습니다. 류닝은 낙하산을 펴지 못했고 점프 직후 곧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곧바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헬리콥터, 드론, 그리고 현지 주민들이 동원되었습니다. 3시간이 지난 후 류의 시신은 해발 3,000피트의 울창한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점프 지점에서 약 7,000피트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녀의 낙하산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끝까지 통제권을 회복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사망 소식은 널리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소 2억 5천만 명이 그녀의 마지막 점프를 기록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이것은 이 익스트림 스포츠에서 중국 선수가 관련된 첫 치명적 사고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비행 경로 유지의 중요성과 안전장비의 필수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GPS 추적기와 같은 이러한 고위험 활동 중에 그녀의 사망은 중국에서 이 스포츠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불러왔습니다. 이 스포츠는 이미 높은 비용과 많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치스러운 활동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류의 풍부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윈슈트 비행의 예측할 수 없는 특성과 실수의 여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류의 죽음은 윙슈트 비행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광범위한 훈련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도 말이죠. 윙슈트 비행은 보기보다 안전합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끝까지 지켜보세요. 2017년 프레드 푸겐과 빈스 레페는 스위스 알프스의 융프라우 산에서 뛰어내려 움직이는 필라투스 포터 항공기로 날아들어가는 날아온 묘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래. 그리고 이탈리아 윈슈트 전설인 로버트 만치노. 2015년 파나마시티에서 두 오피스 빌딩 사이를 윙슈트로 성공적으로 비행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들 어디서 찾았는지 맞춰보세요. 맞아요. 윙슈트 비행 체험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의 웹사이트에서 찾았어요. 하지만 물론 짜릿한 아드레날린과 멋진 경치 외에는 이 웹사이트들 어디에도 윈슈트 비행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구름 사이를 활공한 비행자 한 명마다 안전하게 지상에 돌아오지 못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일이 얼마나 빨리 잘못될 수 있는지 알게 되면 종단 속도에서 느끼는 짜릿함도 잊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정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을 포착해 전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9월 29일 에릭 도스 산토스, 경험 많은 윙슈트 파일럿, 프랑스 알프스를 통과하는 평범한 비행이 될 것으로 여겨졌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이륙을 준비하는 영상 초반은 평범해 보였지만 이 모험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헬멧 카메라를 켜고 에릭은 이륙하기 전에 가볍게 오 르부아르라고 인사까지 했습니다. 자신의 비행이 곧 극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오 르부아르, 오 르부아르. 그가 눈 덮인 산과 뾰족한 절벽 위를 날아오를 때 카메라는 울창한 초록숲을 향해 롤러코스터처럼 내려가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그 장면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었습니다. 에릭의 그림자가 아래에서 그를 따라갔습니다. 인간과 자연 사이에 대담한 춤을 담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행이 시작된 지 불과 51초 만에 이야기는 가슴 철렁하는 반전을 맞이했습니다. 에릭은 예상치 못하게 급격하게 고도를 잃었습니다. 평범해야 할 비행이 한순간에 거의 부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이 영상은 에릭 시점에서 직접 촬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에릭이 시속 90마일이 넘는 놀라운 속도로 나무 꼭대기 바로 위를 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에릭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하면서 속도와 고도를 잃으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는 고속 비행 중 나무 꼭대기와 충돌합니다. 그의 카메라는 충돌 직전에 공포스러운 순간을 포착합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집니다. 에릭은 이 사고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엔 큰 피해가 남았습니다. 추락으로 왼쪽 어깨뼈가 골절됐습니다. 왼쪽 어깨 윗부분, 왼쪽 쇄골, 그리고 왼쪽 갈비뼈 3개. 목에 멍이 들었고 간에 상처가 있었어요. 머리 부상, 그리고 머리에 상처가 많았어요. 그는 머리 부상에서 회복하기 위해 고압 산소 치료실까지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그는 낙하산도 펴지 않은 채 윙슈트로 최고 비행 속도로 추락했음에도 말도 안 되게 운 좋게 살아남았어요. 에릭은 이런 끔찍한 사고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알려진 세계에서 2번째 사람입니다. 에릭처럼 윙슈트 비행을 한다는 것은 팔, 다리, 몸 사이에 나일론막이 연결된 특별히 설계된 슈트를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비행자가 공기 중을 수평으로 활공할 수 있는 공기역학적 표면이 만들어집니다. 새나 박쥐의 우아한 비행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윙슈트 비행은 특히 베이스 점퍼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들은 비행기를 필요로 하지 않고 가장 순수한 형태의 비행을 추구합니다. 대신 이들은 절벽이나 높은 플랫폼 같은 고지대로 올라가 공중으로 직접 뛰어내립니다. 일단 공중에 떠오르면 비행 경로를 조종하려면 정밀한 움직임이 필요합니다. 팔이나 다리를 미세하게 움직이면 방향과 안정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행이 끝날 때 윙슈트 비행자들은 안전하게 착지하기 위해 작은 낙하산을 펼칩니다. 이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 윙슈트를 조종하는 기술은 매우 복잡하며 많은 기술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점퍼들이 이 조종을 완벽히 익히기 어렵습니다. 이는 안전한 비행에 필수적입니다. 경험 많은 비행자도 이 스포츠의 예측 불가한 특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작은 판단 착오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들리진 않네요.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스카이다이버들과 베이스 점퍼들이 바로 이런 조종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모든 구름 속 비행 이야기가 에릭 도스 산토스처럼 기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 에이미 진 생클레어 아담, 캐나다 출신의 27세 엘리트 점퍼 와이드 오픈 윙슈트 시리즈에 참가 중이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윙슈트 파일럿들을 끌어모읍니다. 이들은 고성능 윙슈트를 입고 하늘을 가르며 서로 경주합니다. 운명의 그날, 에이미지는 다른 점퍼와 경주를 하던 중 공중에서 치명적인 충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회 진행자 중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점프를 위해 뛰어내렸고 그와 또 다른 점퍼가 서로를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불안정해져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서로 30cm 정도 떨어져 지나갔다면 서로 완전히 비켜 지나갔을 것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불운이 겹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안 좋은 일들이 모두 가장 좋지 않은 때와 장소에 겹쳐 일어났습니다. 충돌로 인해 의식을 잃었고 그는 낙하산 개방줄을 당기지 못했습니다. 낙하산을 펼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추락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주택 지붕에 추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동쪽으로 70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엠마 진,
1000번이 넘는 성공적인 점프로 유명한 윙슈트. 세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인 그의 대담함과 뛰어난 실력으로 널리 찬사를 받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머리는 숙여져 있었고 팔과 다리도 축 늘어져 있었어요. 그는 윙슈트를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있잖아요. 이상 낙하산인지 뭔가가 마지막 순간에 패졌지만 그가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안타깝게도 점프 도중에 무언가 잘못되면 그 모든 기술과 경험이, 과거 기록들 모두 소용없게 됩니다. 윙슈트 비행에서 가장 큰 위험은 통제력을 잃는 것입니다. 이건 훈련으로 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처한 점퍼들은 오로지 바람의 변덕에 의존해 살아남게 됩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또한 통제력을 잃은 고도에 달려 있습니다. 윙슈트 비행사들은 최고 고도에서 보통 시속 100마일이 넘는 속도에 도달합니다. 이런 속도에서는 단단한 물체와의 어떤 충돌도 땅이든 구조물이든 매우 치명적입니다. 인간의 몸은 이런 높은 속도의 충격을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 없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에이미 진에게 그를 기절시킨 공중 충돌은 그를 하늘을 나는 인간 유성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깨어있고 정신이 맑았다 해도 그런 속도로 추락해서 살아남을 확률은 이미 극히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그는 전혀 희망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그 충돌이 그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는 땅에 닿기 전 이미 숨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드레날린과 정밀함에 의존하는 스포츠가 실수할 틈이 없는 스포츠임을 다시 느꼈습니다. 7월 27일 2018년 프랑스 블로뉴 슈르메르 상공에서 비극적이고 이례적인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여러 건의 소송과 실제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습니다. 니콜라스 갤리 40세 숙련된 윙슈트 다이버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모험에 대한 그의 열정은 익스트림 스포츠 커뮤니티에서 유명했습니다. 그 평범한 날 니콜라스는 14,000피트 상공에서 또 한 번의 짜릿한 다이빙을 하려고 나섰습니다. 니콜라스는 필라투스 단일 엔진 비행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윙슈트 선수들이 즐겨 타는 비행기입니다. 그와 또 다른 스카이다이버가 하늘을 날며 다이빙은 평범하게 시작됐습니다. 윙슈트 덕분에 새처럼 자유롭게 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기이하고 참담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필라투스 조종사는 다이빙 진행의 열기에 휩쓸린 조종사는 다음 점프 그룹을 위해 급강하하며 다시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니콜라스는 아드레날린에 휩싸여 하강 중인 항공기와 치명적으로 교차할 경로를 설정했습니다. 광활한 하늘이 순식간에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지는 좁은 무대로 변했습니다. 넓은 날개로 공기를 가르며 날아가던 항공기는 알지 못한 채 니콜라스와 충돌할 상황이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아래로 하강할 때 조종사는 니콜라스가 가까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계속 하강했습니다. 다이빙 시작 20초 만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니콜라스는 방금 뛰어내린 비행기와 충돌했습니다. 충격은 매우 참혹했고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높은 고도와 속도에서 비행기 날개에 부딪힌 것은 니콜라스에게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돌과 동시에 사망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조종사는 유효한 면허 없이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스카이다이버들과 사전 점프 브리핑이 없었습니다. 이는 비행 경로에 대한 치명적인 오해에 일조했을 가능성이 큰 부주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종사는 니콜라스와 다른 다이버가 실제보다 더 남쪽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 끔찍한 사고는 법정 소송으로 이어졌고 검사들은 조종사의 실수를 갤리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는 이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그는 갤리가 예상 경로에서 벗어났다며 자신의 행동을 변호했습니다. 그가 있어서는 안 될 경로였습니다. 제 비행 경로는 합리적이었다고 봅니다. 재판에서 조종사가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이 비극이었지만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조종사의 실수와 무효인 면허증의 조합은 너무나도 큰 과실이어서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12개월 집행유예의 과실치사 판결을 받았고 1년 동안 비행이 금지되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니콜라스가 2018년에 베이스 점프로 사망한 23명 중 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입니다. 네, 잘 들으셨습니다. 23입니다. 평균적으로 이 숫자가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이 극한 스포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망률은 놀랄 만큼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활동에 참여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전의 한계를 넘나들며 느끼는 아드레날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울리 마누엘레에게는 그에게는 죽음을 아슬아슬하게 비껴가는 스릴 그 이상이었습니다. 매번 뛰어내릴 때마다 마지막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것은 인간이 비행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넓히는 일이었습니다. 울리 마누엘레는 윈슈트 비행에서 뛰어난 기술과 정밀함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이 스포츠에 임하는 방식은 거의 예술에 가까웠고 늘 비행 경로를 더 완벽하게 다듬으며 누구도 감히 시도해본 적 없는 위협에 도전했습니다. 영상에 담긴 숨막히는 점프 중 하나에서 울리는 2014년 스위스 라우터브르넨의 산에 있는 6.5피트 약 2m 너비의 동굴 구멍을 통과해 날아갔습니다. 이 업적은 엄청난 용기뿐만 아니라 또한 세밀한 계획과 정밀함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실수 여지는 극히 적었고 아주 작은 계산 착오만으로도 그는 동굴 양쪽 벽에 처참하게 부딪혀 추락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점프는 그의 다른 많은 점프들처럼 고프로 카메라로 촬영되었고 유튜브에서 100만 번 넘게 조회되었습니다. 울리 마누엘레는 또 다른 그의 놀라운 꿈도 실현시켰습니다. 돌의 고리를 통과해 나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무거운 금속 장치를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 고지까지 옮겼습니다. 조금 임기응변을 발휘해 지원팀은 바람이 잦아들자 모든 준비를 마쳤고 울리 불타는 원을 통과해 날아올랐습니다. 2016년 8월에 울리 마누엘레 이탈리아 돌로미티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대담한 윈슈트 비행 중 하나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는 좁은 암석 지형을 통과해야 하는 특히 도전적인 경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위험한 지형을 헤쳐나가는 뛰어난 실력과 자신감으로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울릴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발점에서 뛰어올라 정확하게 몸을 제어하며 활공했습니다. 그는 예전처럼 60번 넘게 그렇게 했습니다. 비행은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프로에 담겼습니다. 울리가 왜 세계 최고의 윈슈트 비행 선수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 멋진 점프를 막 끝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 그는 계산을 잘못했다. 이 작은 실수로 그는 바위에 너무 가까이 갔습니다. 그는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낙하산 펼치기 전 울리는 고속으로 산과 충돌했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전문 윈슈트 선수들도 사고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록을 세운 적이 있더라도 말이죠. 그리고 그 증거로 2022년에 위차드 포우처레에게 일어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포우처레는 20년 이상의 스카이다이빙 경력과 14년 이상의 베이스 점프 경력을 가진 전문 베이스 점프 강사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계곡부터 중국 장자제의 산까지 그는 거의 모든 곳에서 점프했습니다. 그는 에이펙스 베이스라는 베이스 점프 장비 교육회사도 공동 설립했습니다. 아내와 함께요. 2022년 1월 7일 어느 화창한 날 포셰르와 그의 친구는 유타주 모압에 있는 슈퍼 고저스라는 유명한 점프 장소에 갔습니다. 이곳은 캐슬밸리와 콜로라도 강의 숨막히는 경치로 유명한 곳입니다. 이곳은 도전적인 지형과 멋진 경치로 인해 경험 많은 점퍼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날의 계획은 근접 비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스카이다이버들이 일반 점프가 심심할 때 선호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주변 지형에 최대한 가깝게 비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태양이 계곡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울 때 푸셰르는 자신감 있게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거친 지형을 향해 아래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푸셰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국이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건 푸셰르의 위성 메시지 장치가 점프 몇 분 후 충격을 감지했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당국의 긴급 SOS 신호가 전송됐습니다. 푸셰르의 동료 절벽 위에 남아있던 또한 위성 메시지 장치를 작동시켜 긴급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국은 즉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수색 및 구조 작전에서 그는 나중에 점프 지점에서 약 1000피트 아래이자 콜로라도 강에서 약 700피트 위에 있는 가파른 자갈 경사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베테랑 점퍼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을 겪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점프 후 미처드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그는 아마도 바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더 위험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윙슈트 비행에는 단독 비행 대신 여러 명이 함께 나는 방식도 있습니다. 4월 23일 2014년 익스트림 스포츠계는 가장 경험이 많은 윙슈트 비행가 3명이 연루된 참혹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댄 비커리, 루도빅 워스, 그리고 브라이언 드레이크, 그 세 사람, 그들의 실력으로 잘 알려진 스위스의 그림 같은 루첸탈 계곡에서 헬리콥터에서 도전적인 근접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능선 바로 위로 가파르게 비행하려 했습니다. 지형과 매우 가까운 거리 때문에 완벽한 실행이 요구되는 기동입니다. 불행하게도 치명적인 오판이 발생했습니다. 그들이 하강하는 동안 그들은 더 나은 착륙지대로 이어지는 가파른 능선을 넘어 비행하려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비행 경로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 그룹은 결국 능선을 돌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게 착륙하거나 기동할 적합한 장소가 없는 평지로만 이끌렸습니다. 악력과 제어를 유지하려면 더 가파르게 하강해야 하는 윙슈트 비행자들에게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진로를 바로잡으려 필사적으로 시도하며 그들은 급격하게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처음에는 능선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더 가파른 내리막지대를 목표로 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으로 그들은 순식간에 지면에 너무 가까워졌습니다. 비극적으로 세 사람 모두 고도와 지형까지의 거리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비커리와 드레이크는 안전한 경사면까지 불과 30피트, 조금 넘는 거리를 남겨두고 참혹한 충돌을 겪었습니다. 반면 워스는 불과 10피트 차이로 안전한 경사면에 닿지 못했습니다. 충격은 심각했고 즉각적이었습니다. 피카리와 워스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드레이크는 나흘 뒤 부상으로 숨졌습니다. 사망률이 높기로 유명한 스포츠임에도 불구하고 3명이 한꺼번에 사망했다는 소식은 윙슈트 커뮤니티 전체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그런데도 이 스포츠의 위험성과 그 냉혹함을 일깨워주는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이 스포츠는 계속 번창합니다. 전 세계의 열성적인 팬들이 끊임없이 비행의 스릴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것이 그들이 살아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실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물론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가장 끔찍한 윙슈트 비행 부상과 사망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치명적인 사고는 약 600번의 윙슈트 베이스 점프 비행 중 한 번꼴로 발생한다는 점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윙슈트 베이스 점프는 스카이다이빙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스카이다이빙의 경우 사망률이 100만 번 중 5번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윙슈트 다이빙이 예상보다 더 안전하다는 말은 어떨까요? 비교를 해보자면 오늘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 147건 중 1건이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흥미롭게도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윙슈트 비행은 많은 모험가들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통계는 이 스포츠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보고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면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대한 입이 삼킬 듯이 느껴졌어요. 심장이 세차게 뛰고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낙하산줄을 다시 당깁니다. 여러 번 실패한 끝에 기적을 바랍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래 모든 것이 흐릿한 색채로 보이며 점점 가까워진다. 세세한 것까지 다 보인다. 모든 그림자, 두려움이 온몸을 가득 채운다. 잠시 눈을 감는다. 이게 끝이라는 걸 깨닫는다. 강한 중력의 끌어당김을 느끼며 공황 상태에 빠진다. 마지막 순간이 당신을 향해 온다. 이것이 윙슈트 비행이 잘못됐을 때 겪는 공포다. 윙슈트 비행은 참가자들이 공중을 활공하는 스포츠입니다. 팔과 다리 아래 천이 달린 특수 슈트를 입고 비행합니다. 이 슈트는 신체의 표면적을 넓혀주고 낙하산의 날개처럼 작용해 하강 속도를 늦춰줍니다. 네, 배트맨처럼요. 그리고 배트맨이 했던 것처럼 비행은 낙하산을 펼치면서 끝납니다. 하지만 배트맨도 착륙이 순조롭지 않았어요.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진 7번의 윙슈트 점프를 다룰 예정입니다. 낙하산이 열리지 않은 경우부터 너무 늦게 열린 경우까지, 능선에 부딪힌 경우까지 윙슈트 비행으로 인한 끔찍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덜 위험한 스카이다이빙 스포츠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 점핑입니다. 베이스 점핑은 참가자들이 낙하산을 이용해 고정된 물체에서 뛰어내립니다. 베이스는 사람이 뛰어내릴 수 있는 이런 고정된 물체들을 뜻하는 약자입니다. 빌딩, 안테나, 스팬, 그리고 대지. 2003년 이후 많은 베이스 점퍼들이 윙슈트로 모험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그것이 윙슈트 베이스 점프를 탄생시켰습니다.
베이스 점퍼들에 관한 가장 유명한 비극적 이야기 중 하나는 엠버 벨로스의 이야기입니다. 클레이튼 호이트 버틀러와 엠버 벨로스는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출신 커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베이스 점핑 경험이 많았습니다. 클레이튼과 엠버는 모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은 베이스 점핑을 직업으로 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영화 제작자 조시 로이드까지 고용해서 함께 점프하는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전문 경력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시에 따르면 엠버는 프로 베이스 점퍼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그는 그녀를 세계 최고의 베이스 점퍼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베이스 점퍼 커뮤니티에서 존경과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엠버와 클레이튼은 버터밀크 타워에서 짜릿한 자유낙하에 나섰습니다. 이곳은 유타주 노웨어 서쪽에 있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모험에 도전했습니다. 헬게이트와 같은 곳에서요. 노치 피크, 마운트 수페리어. 그들의 2013년 크리스마스는 전통적인 으깬감자와 칠면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락캐니언에서 뛰어내리며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습니다. 록캐니언은 유타 지형 중 단연 돋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협곡이로 솟은 수직 절벽들로 유명합니다. 이 바닥은 바위가 많고 울퉁불퉁합니다. 이곳은 다양한 식물들이 서식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나무, 관목, 야생화 등 다양한 식물이 있습니다. 또한 사슴, 토끼, 새 등 야생동물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불을 지핀 스포츠는 그들의 관계에도 불씨를 지폈습니다. 그들은 2014년 1월 24일에 결혼 허가서를 받은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2주 후 2월 8일 토요일 엠버 벨로스와 남편은 더 큰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마운트 키니사바에서 뛰어내리기로 했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 남서쪽 구석에 있는 해발 7,276피트의 험난한 코스입니다. 상징적인 자이언 국립공원은 세계의 주요 생태계가 만나는 지점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모하비 사막, 콜로라도 고원, 그리고 그레이트 베이슨. 공원에서 가장 높은 절벽에서 장관의 전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이언 국립공원은 크림색의 거대한 사암 절벽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분홍색과 빨간색의 절벽들이 눈부신 파란 하늘로 치솟아 있습니다. 자연의 포옹에 몸을 맡기며 두 팔을 벌려 그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고 싶다면 허니문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자이언 국립공원 내에서는 베이스 점프가 불법이라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이 엠버와 신랑을 막지 못했죠. 그들은 베이스 점프가 위험한 스포츠임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엠버가 먼저 뛰었고 남편은 뒤에서 기다렸어요. 엠버는 강렬한 자연과 모래 협곡이를 공중에 떠다니며 정말 멋져 보였어요. 갑자기 클레이튼은 아내의 낙하산이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는 걸 알아챘어요. 그는 그녀의 불규칙한 낙하에서 긴장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공포를 상상할 뿐입니다. 자유의 순간에서 어두운 운명을 마주하는 또 다른 순간으로 끝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그녀를 따라 뛰었지만 제 시간에 그녀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그가 땅에 착지한 후 그는 자신이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충격이 너무 갑작스럽고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클레이튼은 외딴 곳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하려고 그녀의 시신을 지나 2시간 반을 더 걸었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오후 6시 30분에 관계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의 죽음을 알렸습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임무가 구조가 아니라 수습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엠버의 시신 위치를 알 수 없었고 그곳도 비교적 외진데다 지형도 험난했기 때문에 위험을 줄이려고 다음날 아침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요일 오전 10시 수습팀이 헬리콥터를 타고 출동해 엠버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밧줄과 도르래를 이용해 험난한 지형에서 엠버를 들어올려 근처 구급차로 옮겼습니다. 엠버의 사고는 그 공원 첫 베이스 점프 산항 사고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고로 인해 당국은 이 스포츠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엠버는 세상을 떠날 당시 28세였습니다. 공원 관리자 짐 마일스톤은 성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분들께 깊은 애도를 전합니다. 베이스 점핑은 정말 위험한 스포츠입니다. 엠버 벨로우즈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이 공원에서 금지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녀의 비디오그래퍼 조시 로이드가 말했다. 저는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대표합니다. 저는 이런 끔찍한 상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엠버는 아마도 제가 지금까지 알았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진실된 사람 중 한 명일 겁니다. 그녀는 정말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정말 사람까지 따라 웃게 만듭니다. 이런 사람은 매일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엠버의 비극적인 재난 이전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최초의 윈슈트는 1930년에 탄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가지의 다양한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개량되고
개발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뛰어난 선수들을 보상하기 위해 챔피언십과 리그가 조직됩니다. 그중 하나가 월드 윙슈트 리그입니다. WWA 전 세계에서 모인 윙슈트 비행사들이 메달과 트로피를 받기 위해 경쟁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금전적인 보상도 주어집니다. 그 비행사 중 한 명이 빅토르 코바치였습니다. 그것은 2013년 10월 9일 중국에서 있던 일이었습니다. 빅토르는 40세의 나이에 WWL에 참가하여 자신의 나라 헝가리를 대표하고자 했습니다. 그는 헝가리 챔피언을 3번 했고 700회 이상 점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스포츠나 예술 공연과 마찬가지로 항상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빅토르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현지 시각 오후 2시 51분에 점프했습니다. 당신이 빅토르라고 잠시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날개를 달고 중국의 높은 절벽에 서 있습니다. 강렬한 태양이 그려낸 하늘의 색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쾅거립니다. 당신 아래로 초록 카펫 같은 계곡이 펼쳐집니다. 작은 점 같은 마을과 구불구불한 강이 있습니다. 몸속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날개를 펼칩니다. 그리고 뛰어듭니다. 그 감각은 짜릿합니다. 당신은 부드럽게 활공하듯 자유낙하합니다. 바람이 당신을 원하는 곳으로 거침없는 힘으로 땅을 향해 데려가도록 몸을 맡깁니다. 당신은 바람과 함께 우아한 춤을 추듯 몸을 비틀고 돌고 회전합니다. 자유롭고 무적이라 느끼며 착지 지점에 가까워지면 손잡이를 당겨 낙하산을 펼칩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목이 메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당신은 낙하산을 있는 힘껏 계속해서 잡아당깁니다. 공포가 온몸을 휘감고 땅이 점점 가까워지자 당신은 얼어붙고 맙니다. 이것이 빅토르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빅토르가 낙하산을 펴려고 애쓰는 모습을 지켜봤지만 끝내 낙하산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낙하산이 펴지지 않자 코바츠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끝내 시야에서 놓쳤습니다. 거의 200명에 달하는 소방관과 경찰관들이 수색 작업에 투입되었습니다. 수색은 험난한 지형으로 지연되었습니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다음날 구조대원들은 장자제 텐산산 국가 삼림공원에서 328피트 절벽 아래에서 빅토르 코바츠가 두개골이 부서진 채로 발견했습니다. 레드불 월드 윙슈트 리그는 성명을 발표하며 빅토르 코바츠의 별세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그의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는 삶에 대한 깊은 열정과 모험 정신으로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윙슈트 커뮤니티에서 항상 그리움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는 빅토르의 바람이기도 했습니다. 단체는 이 스포츠의 높은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말했습니다. 3년간 우리는 선수들과 안전 문제를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제조업체들과 그리고 다른 전문가들과. 그래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어떤 스포츠에서든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때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는 이게 단순히 최고에서 경쟁하는 게 아니란 걸 몰랐습니다. 가끔 TV에서 오락용 퍼포먼스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2012년 하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제임스 본드가 여왕과 함께 헬리콥터에서 뛰어내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여왕과 다니엘 크레이그 모두 실제로 뛰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스턴트 대역이 했죠. 특히 다니엘 크레이그의 스턴트 대역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마크 서튼. 마크 서튼은 1971년 4월 13일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저지섬의 전 부지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샌더스트 왕립 육군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명예의 검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12월 그는 제6 엘리자베스 여왕 친히 구루카 소총연대에서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그는 1995년까지 용감하게 육군 장교로 복무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가 스턴트 연기를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2년 하계올림픽 개막식의 한 부분에서 마크 서튼은 헬리콥터에서 제임스 본드의 스턴트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의 친구 게리 코너리와 함께 게리 코너리는 그 순서에서 여왕 대역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올림픽 스타디움 위 헬리콥터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그 장면은 올림픽 역사상 가장 장엄한 세리머니 중 하나였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의 이름은 스턴트맨 커뮤니티에서 매우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8월 에픽TV는 마크 서튼과 다른 20명의 최고의 윈슈트 비행가들을 프랑스 샤모니에서 열린 3일간의 행사에 초대했습니다. 헬리베이스 74로 알려진 행사였습니다. 저처럼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에픽TV에 대해 아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채널은 익스트림 스포츠를 전문으로 다루기 때문이죠.
기행 영상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웹사이트에서는 숙박과 헬리콥터 이용을 제공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많은 윙슈트 비행가들이 거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열정가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목숨을 걸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말이죠. 2013년 8월 14일 마크는 토니 오라갈로와 함께 레간도 탄 근처에서 짧은 준비 비행을 했습니다. 비행은 약 60초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마크는 헬리콥터에서 1800피트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시속 155마일에 달하는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자유 낙하는 완벽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늘에서 새가 집을 찾듯 아름답게 돌았습니다. 그것은 겨우 20초밖에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마크는 진로를 벗어나 산등성이에 충돌했습니다. 이 모든 사고들에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모든 사고에서 명확한 원인을 못 찾았어요. 이유가 있을 때는 피해야 할 무언가가 생기잖아요. 조심하고 대비해야 하죠. 하지만 이런 일들은 완전히 우연한 사고입니다. 마크가 땅에 떨어지자마자 구조 헬리콥터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충격이 커서 그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해서 그의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가 필요했습니다. 대변인은 그가 그 충격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는 착륙을 위해 비행 중 낙하산을 착용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에픽TV 대변인은 마크의 죽음을 사고로 간주했습니다. 이전에 다른 윙슈트 비행자들과 2번 성공적으로 비행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같은 일이 2013년 월드 윙슈트 리그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빅토르를 잃었지만 그날 3명의 다른 플라이어가 시험 점프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정말 끔찍한 참사들이었죠. 마크의 죽음은 윙슈트 비행 커뮤니티에 큰 손실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 선수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그가 몸담은 분야에 큰 손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와 그의 기쁨 넘치는 삶을 기리며 비행했다. 마크가 스릴 넘치는 묘기에 매혹된 건 군 복무 시절에 시작됐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리오 리차드와 함께 징후는 훨씬 일찍 나타났습니다. 마리오 리차드는 1966년에 캐나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점프에 대한 관심은 어린 시절 낙하산과 장난감 병정에 대한 매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22살이었을 때 그는 퀘벡시티 근처에서 첫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완전히 빠져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스카이다이버에서 전업 강사로 되기까지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점프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1991년에 리처드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875피트 높이의 뉴리버 협곡다리에서 첫 번째 베이스 점프를 했어요. 그는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어요. 곧이어 그는 베이스 장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베이스 점프를 위해 바느질을 배우고 시스템과 장비를 만드는 법도 익혔어요. 그리고 고향 근처 높은 곳이면 어디서든 점프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이 스포츠가 인기 있는 곳마다 따라다녔어요. 그는 심지어 플로리다로 이사까지 했어요. 그곳에서 그는 버티고 베이스 아웃피터스에 취업했어요. 나중에 2000년에 리처드는 회사와 함께 유타주 모압으로 이사했어요. 모압은 이 스포츠를 즐기기 완벽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몇 군데의 점프 지점만이 발견된 상태였어요. 그는 자신의 웹사이트에 이렇게 썼어요. 그곳 전체가 우리가 발견해 나갈 곳이었어요. 그는 마치 해변에서 모래알을 모으듯이 모험을 모았어요. 리처드는 7,000회 넘는 스카이다이빙과 2,000회 베이스 점프를 했어요. 제가 그가 집착했다고 할 때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리처드는 또 다른 모험 애호가와 사랑에 빠졌어요. 스테프 데이비스. 그녀는 미국인 암벽 등반가예요. 베이스 점퍼, 윙슈트 플라이어, 그리고 세계 최고 등반가 중 한 명입니다. 스테프와 리처드는 2011년 말에 결혼했고 함께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모압 베이스 어드벤처스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신입과 경험자 모두에게 점프와 훈련을 제공했습니다. 베이스 점핑과 암벽 등반을요. 그들은 꿈을 이루며 유럽까지 점프, 모험을 이어갔습니다. 2013년 8월 초 리처드와 데이비스는 이탈리아 트렌티노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점프를 했습니다. 트리에스테 타워와 몬테 아그네르에서도 뛰었습니다. 8월 18일 그들은 윙슈트 비행을 위해 케이블카로 사스 포르도이에 올라갔습니다. 데이비스는 성공적으로 점프했습니다. 리처드는 수천 번의 점프 경험으로 그녀를 따라 뛰었습니다. 그는 피콜로 포르도이 타워 근처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비행 중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수천 번의 비행 경험도 그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리처드의 죽음은 데이비스에게 큰 충격이었고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예전에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어 데이비스는 남편을 따라 세상을 떠날까 고민했던 슬픔의 시기에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행복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한 데이비스는 몇 달간 배우자를 잃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4개월 반이 지난 후 새해 전날 밤에 그녀는 리처드를 추억하며 윈슈트 비행에 다시 나섰습니다. 그녀는 리처드의 유해를 조금씩 낙하산에 놓고 뛰어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비행을 시작한 이유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이스 점핑은 위험합니다. 로드바이크 타기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운전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자체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인식이 궁극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지에 기반한다면 결국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으니 지는 싸움입니다. 아마도 모든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이 따르는 개념일 것입니다. 오늘 목록의 다음 인물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알바로 불토. 여러분은 그를 디스커버리 맥스 채널의 스페인 프로그램 아시세아세의 진행자로 알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는 2007년 연예인 댄스 프로그램 미라 키앤바이아에서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는 프론테라 리미테를 연출하고 진행했습니다. 바운더리, 리미트, 모험 스포츠에 관한 프로그램입니다. 알바로 불토는 익스트림 스포츠계의 등대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자유낙하와 같은 모험을 통해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는데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랠리, 백상아리와 함께 수영하기, 그리고 모토크로스. 알바로 불토는 동료들과 함께 남극 대륙을 다시 비행한 최초의 스페인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산티 코랄라와 토니 로페즈와 함께 2007년에 그들은 영하 60도의 추위에 맞서기 위해 특수 슈트를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해내 인간 같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적의 히어로 같았습니다. 보시다시피 그게 그가 평생 알던 것이었습니다. 알바로는 1962년 6월 1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파코 불토, 온테사 오토바이 공장의 창립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1살 때 오토바이를 타고 바르셀로나 도로를 누비기 시작했다고 하면 놀라시겠습니까? 그는 모험을 위해 살았어요. 2013년 알바로는 윈슈트 베이스 점프를 위해 라우터브루넨의 스위스 알프스를 선택했습니다. 높은 절벽 위에서 그는 날개를 펼쳤습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며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활공했습니다. 정말 멋진 풍경이네요. 그리고 정말 자유로운 기분이네요. 그림 같은 라우터브루넨 마을 위를 떠다니고 있다니. 눈앞에 펼쳐진 멋진 폭포와 장엄한 풍경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경험 많은 윈슈트 베이스 점퍼로서 그는 낙하산 펼칠 시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낙하산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낙하산이 너무 늦게 펴졌습니다. 그로 인해 딱딱한 땅에 강하게 부딪혔습니다. 알바로는 모험을 위해 살았고 51세에 결국 그 모험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는 생전의 인터뷰에서 자신을 긍정으로 채워주고 마음까지 보살펴주는 경험들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2013년 은 조나단 프로레스가 중국 장자제 텐먼산에서 열린 월드 윙슈트 리그에서 챔피언에 오른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며 우승을 자축했습니다. 내 종목엔 올림픽 메달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저와 콜롬비아를 위해 금메달을 딴 기분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조나단은 엘 옴브레 파자로로 불렸습니다. 즉 버드맨이었습니다. 1년 전인 2012년 4월 그는 한 번 점프로 세계 신기록 3개를 깼습니다. 그의 비행은 항공기에서 37,265피트라는 가장 높은 고도와 화씨 영하 49도라는 극한의 온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긴 거리의 윙슈트 비행 85,301.8피트 그리고 가장 긴 윙슈트 비행 시간인 9분 6초 모두 동시에 달성했습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세계 기록을 깨기 위해서는 평균보다 더 많이 연습해야 합니다. 조나단이 스카이다이빙과 베이스 점프를 몇 번 했는지 맞출 수 있나요? 영상을 멈추고 댓글에 답을 적어보세요. 그는 4,000회 이상 스카이다이빙과 베이스 점프를 했습니다. 그는 점프가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느낌과 세상을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땅까지 경험하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프하고 훈련했습니다. 2015년 7월 조나단은 중국 챔피언십을 대비해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조나단과 두 선수는 아름다운 엥겔베르크 산에서 훈련하기로 했습니다. 스위스 티틀리스에서 점프해서요. 엥겔베르크로 가는 길에 빙하의 독특한 풍경이 보입니다. 우뚝 솟은 봉우리들 그리고 푸르른 계곡들이 펼쳐집니다. 2015년 7월 3일 버너서는 프로토타입 레이싱 슈트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엥겔베르크 산 위에서 10초간 진행될 3인 비행을 위해 자신감을 북돋웠습니다. 두 친구가 먼저 뛰자 조너선도 뒤따라 뛰었습니다.
그들은 무사히 착지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조너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내 착지하지 않았습니다. 조너선은 환한 미소와 낙천적인 태도로 유명했습니다. 위험은 그의 성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이 점프를 하기 직전에 조너선은 한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점프를 하기 전에는 물론 긴장됩니다. 점프할 때 제 얼굴엔 큰 미소가 번집니다. 그들은 기대하며 몇 초 더 기다렸지만 이런 스포츠에서는 1초 지체도 치명적 위험을 뜻합니다. 그들은 출발점에서 점프 지점까지 점프의 목적지를 계획했습니다. 경로는 명확했고 그가 있을 곳은 이탈 지점 아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를 찾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후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이탈 지점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난기류를 만났거나 슈트가 도약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됩니다. 조너선은 목격자가 없어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도약을 할 때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생존입니다. 한 번의 실수, 0.5초만 방심해도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포츠에서 배운 게 있다면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의 집중력이 100%라 하더라도 말이죠. 운동선수들은 그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운명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베이싱이라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프리베이싱은 프리솔로 클라이밍과 즉 로프 없이 등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등반가 등에 베이스 낙하산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떨어질 경우 등반가는 베이스 점퍼로 전환해 생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이름들을 보면 이미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살아남는 것이 항상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런 일은 꽤 드뭅니다. 이 스포츠의 창시자가 사실 오늘 목록의 마지막입니다. 저는 딘 포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프리솔로 클라이머이자 스피드 클라이머입니다. 그리고 베이스 점퍼입니다. 한 스포츠 종목의 창시자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극한 스포츠를 고안해내는 사람에게는 어떤 사고방식이 필요할까요? 딘은 197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뉴햄프셔 남부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혼자서 등반을 배웠습니다. 그 이전의 많은 전설들처럼 그는 대학을 중퇴하고 등반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2008년 8월 6일 그는 아이거 북벽에 있는 딥블루시의 첫 번째 프리베이스 등반을 완등했습니다. 스위스 알프스의 도전적인 등반 루트입니다. 그곳은 가파르고 기술적인 지형과 멋진 경치로 유명합니다. 딥블루시라는 이름은 아이거 북벽의 깊고 어두운 파란색을 강조합니다. 그 위를 덮고 있는 빙하 때문에 그곳은 얼음의 바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런 산을 오르면서 정상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커지는 흥분을 억누르고 주변 자연이 주는 최면 같은 효과에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코끝에 눈내음이 스며들고 귀에는 멀리서 들려오는 빙하의 굉음이 울리는 공기 속으로 몸을 맡기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딘이 한 특별한 일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는 찰스 빅터 터커 3세를 통해 슬랙라이닝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는 노스테로 스파이어를 하이라인으로 건넌 최초 3명 중 한 명이었습니다. 딘은 안전 렛야드 없이 여러 차례의 고공 하이라인 횡단을 완수했습니다. 백업라인 혹은 베이스 점프용 낙하산 없이요. 이 중에는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서 지상 3,000피트 높이에 매달린 라인도 있었습니다. 딘의 마음에는 한계가 없었습니다. 딘은 누구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로 누구나, 자기 개까지도 포함해서요. 2014년에 그는 개와 베이스 점프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 개가 날 때였습니다. 그의 가장 위험한 시도 중 하나는 요세미티 밸리 위쪽 타프트 포인트에서 윙슈트로 비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도에는 바위 능선의 작은 틈을 통과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두 바위 사이의 좁은 틈을 비행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가 절벽에서 뛰어내릴 때 아래 세상이 확장되고 더 빨라 보였습니다. 자유낙하의 감각은 강렬했습니다. 바람이 그의 귀를 스치고 땅이 그를 향해 솟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는 바위 절벽 사이를 자유로운 새처럼 빙글 돌며 성공적으로 착지했습니다. 그가 땅에 가까워질 때 점퍼는 하강 속도를 줄이려 낙하산을 펼쳐야 했습니다. 점프 마지막 순간엔 아드레날린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지정구역에 안전하게 착지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만약 당신이 그의 입장이었고 이 짜릿한 시도가 무사히 끝났다면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까? 2015년 5월 16일 딘과 친구 그레이엄 헌트. 그레이엄 역시 그 점프를 해본 적이 있었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위험할 뿐만 아니라 불법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점프 관련 모든 일이 은밀히 진행됐다는 뜻입니다. 준비부터 점프 시간 결정까지 모두 은밀하게 진행됐습니다. 딘의 여자친구 젠 랩과 그들의 개가 함께했고
젠 랩은 개와 함께 출발 지점에 남아 스포터 역할을 했습니다. 포터는 아이폰을 머리 뒤에 고정하고 녹화 버튼을 눌러 그레이엄이 뒤와 위에서 따라오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포터의 아이폰 영상에는 그의 발언 장면이 담겼습니다. 준비됐어? 그리고 그는 계획대로 점프했습니다. 포터는 먼저 그 틈을 통과해 날아가고 고도가 부족하면 능선을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A안과 B안을 갖고 있었습니다. 랩이 포터의 도약 장면을 사진으로 담았습니다. 헌트가 바로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기행이 시작된 지 몇 초 만에 랩은 퍽 소리를 듣고 1초 뒤 신음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쪽을 향해 소리치며 그 소리가 낙하산이 펴지는 소음이길 바랐습니다. 그 소리가 몸이 부딪히는 소리가 아니길 바랐습니다. 그녀는 포터에게 평소처럼 문자가 왔는지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무사해. 그가 또 한 번의 위험을 무사히 넘겼다는 것을 그녀에게 안심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찾아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딘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이 가까워 그녀는 그레이엄 여자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녀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두 여자친구는 마이크 고티의 집으로 갔습니다. 요세미티 비서실장이자 포터 친구인 마이크 고티의 집에 갔습니다. 랩 사진에는 그레이엄이 왼쪽으로 이어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왼쪽으로, 마지막에 급격히 오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마이크는 두 남자를 찾으려고 밤새 팀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헬리콥터 승무원이 안타까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시신이었습니다. 포터의 아이폰이 수리된 후 영상 끝에 그는 땅에서 60cm 떠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레이엄 헌트가 점프 직전에 시도한 전화통화와 문자 메시지 때문에 주의가 산만해졌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포터는 파트너가 땅에 부딪히는 걸 보고 움찔했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고도를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포터와 그레이엄의 사망으로 2015년 미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베이스 점프 사망자 수는 총 5명이 되었습니다. 그레이엄 헌트는 소방관과 목수로 일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단기 일자리도 경험했습니다. 그는 진심 어린 포옹을 해주는 겸손한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그리고 동네 아이들과 함께 볼더링을 하곤 했습니다. 그의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와 있든 늘 그 사람에게 집중했어요. 오늘 소개한 사람들은 모두 점프의 짜릿함을 위해 살았어요.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고 매일을 마지막 날처럼 살았어요. 포터를 추모하며 그레이엄 그리고 꿈을 쫓다가 생명을 잃은 모든 이들을 기리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무것도 당연히 여기지 맙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세요.